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모순을 품고 살아간다.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구속받기 원하고, 변화를 꿈꾸면서도 익숙한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이 시키는 오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모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순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명하다고 불리는 사람도, 냉철하다고 알려진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 안의 모순 앞에서 흔들린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모순의 덩어리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까? 인간의 내면은 단일한 회로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욕망과 판단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며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탄생한다. 크게 세 가지 충돌 구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 본연의 자아 사이의 충돌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좋은 학생, 성실한 직원, 다정한 부모, 믿음직한 친구. 이러한 페르소나들은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이다. 문제는 그 캐릭터가 내가 실제로 느끼는 진짜 나와 점점 멀어질 때 발생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 사이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무대 위의 나와 무대 밖의 나가 너무 달라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두 번째는 이성과 감정 사이의 충돌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의 선택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은 종종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한다. 감정의 영역은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때로는 우리의 가장 정교한 논리마저 단번에 무너뜨린다. 이 충돌은 평생에 걸쳐 반복되며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세 번째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내하며 실패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뇌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다. 뇌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에너지를 보존하려 하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안전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 성장해야 한다는 이성과 지금 이대로 머물고 싶다는 본능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변화를 다짐하면서도 결국 익숙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다. 이 세 가지 충돌 구조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순이 단순한 의지력의 부족이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본능적 회로와 짧은 역사 속에서 구축된 사회적 질서가 맞부딪히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모순을 극복해야 할 결함으로 바라본다. 완벽하게 일관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면의 충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모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진짜 기술은 모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있다. 완벽하게 일관된 사람은 오히려 기계에 가깝다. 모순을 껴안고 고뇌하는 사람은 그만큼 복잡하고 입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충돌하는 욕망들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겪는 수많은 모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모순이 있다. 바로 사랑과 조건 사이의 저울질이다.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면 현실적인 조건이 눈에 걸리고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대 앞에서는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랑과 조건이 애초에 서로 다른 회로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은 본능적 끌림의 영역이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계획대로 생겨나지 않으며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다. 반면 조건은 생존과 안정의 영역이다. 경제적 기반, 사회적 지위, 미래에 대한 안전망, 이것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문제는 인간이 이 두 가지 회로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두 회로 모두를 단 한 사람에게서 충족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이 모순이 반복되는 데는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결핍의 전이다. 인간의 심리에는 흥미로운 특성이 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상대 곁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 감정 자체가 충분히 느껴져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불확실한 미래,
좁혀지지 않는 생활 수준의 차이. 이제 머릿속은 온통 현실적 결핍으로 가득 차고 처음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은 그 결핍 앞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대와 함께할 때 안정감은 있지만 가슴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는 정서적 결핍이 공허함으로 밀려온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지금 갖지 못한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결핍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이될 뿐이다. 두 번째는 거래와 헌신의 충돌이다. 조건을 따지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거래적 사고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계산하고 그 손익을 따져 선택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이지만 이 방식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사랑은 계산을 거부하는 감정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불확실함을 껴안으며 이유 없이 상대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헌신의 영역에 속한다. 거래의 논리와 헌신의 논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가지 논리를 동시에 하나의 관계 안에서 작동시키려 한다. 조건을 계산하는 머리와 사랑을 느끼는 가슴이 한 몸 안에 공존하고 있으니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필연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매트릭스의 영향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에 대한 특정한 서사를 주입받는다. 영화와 드라마는 운명적인 사랑을 찬미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끝에 맺어지는 커플을 이상적인 결말로 제시한다. 동시에 사회적 구조는 끊임없이 다른 신호를 보낸다. 상대의 직업, 연봉, 학력, 집안 배경을 비교하고 평가하게 만든다. 낭만적 사랑을 꿈꾸라는 문화적 메시지와 현실적 조건을 따지라는 사회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개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는다. 사랑을 선택하면 현실을 외면한 철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조건을 따지면 사랑을 돈으로 재는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심어놓은 이 이중적인 기준 때문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완벽한 합치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 곡선이 동시에 정점에서 만나는 지점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한 뒤에도 선택하지 않은 반대편에 대한 미련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 이 모순이 고전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본능과 이성, 감정과 생존, 낭만과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몸 안에 공존하는 한 사랑과 조건 사이의 저울질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 멈추지 않은 저울질 자체가 인간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사랑과 조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딜레마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해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법은 이것이다. 사랑이 느껴지는 상대에게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 되고 조건이 맞는 상대에게서는 그 조건이 주는 유익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두 가지를 반드시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찾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리의 기술이다. 얼핏 들으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조건까지 억지로 찾으려 하거나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 무리한 시도가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낳으며 결국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분리의 기술은 그 왜곡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위적인 제어나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랑이 느껴지면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사랑하면 되고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이 주는 안정과 유익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어떤 것을 억누르거나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없는 감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상황이 주는 본질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이 가진 첫 번째 강점은 왜곡 없는 수용이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의 의미를 더 씌운다. 사랑하는 감정을 조건으로 포장하거나 조건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미화한다. 정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감정 없이 유지되는 관계에 억지로 낭만을 붙여넣으려 한다. 이 왜곡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돌아온다. 분리의 기술은 이러한 왜곡을 거부한다. 사랑은 사랑으로, 조건은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두 번째 강점은 기대치의 분리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때 관계는 필연적으로 무거워진다. 상대는 경제적 안정도 제공해야 하고 정서적 충만감도 채워줘야 하며 지적인 자극도 주어야 하고 육체적 매력도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기대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간다. 분리의 기술은 이 과부하를 방지한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 감정적 연결에 집중하고 조건적인 관계에서는 그 실질적인 유익함에 집중한다. 각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실망의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세 번째 강점은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결핍을 향한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왜 이 사람은 조건이 부족할까를 생각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 곁에서도 왜 이 관계는 설레지 않을까를 생각한다. 부정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는 한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가치는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분리의 기술은 이 시선을 바꾼다.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한다. 그 집중이 현재의 관계를 훨씬 풍부하고 담백하게 만든다. 이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 사랑인지 안정감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인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자기 객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분리의 기술은 오히려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매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기술은 삶을 훨씬 가볍고 명료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결국 분리의 기술이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걷어내고 각 요소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누리는 태도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조건 또한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한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각각의 관계가 가진 본래의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이 없다며 떠났다가 조건이 없다며 후회하고 조건을 쫓아 선택했다가 감정이 없다며 공허해하는 모습들. 그 무한 루프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사랑은 사랑대로 조건은 조건대로 누리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답답함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감정이 아니다. 비효율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섞이지 않는 것을 섞으려는 고집이다.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과 조건이라는 차가운 계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도 결국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나의 그릇에 담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기대한다.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좌절하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 같은 시도를 반복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 비효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애초에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으려 하니 매번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각본에 대한 맹신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서사를 정답으로 학습한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결혼 안에서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충만함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 미디어는 이 서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사회는 이 틀에서 벗어난 선택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다. 문제는 이 각본이 실제 인간의 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랑과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완벽한 상대는 현실에서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드문 가능성을 찾아 헤매며 찾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보니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은데 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론 없는 도돌이표다. 이것이 가장 답답한 지점이다.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가 감정이 없어 공허하다고 호소하고 다시 감정을 쫓아 조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환. 이 루프는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 없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루프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루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매번 새로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믿으며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반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패턴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생겨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는 고통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이 답답함이 조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조언은 대부분 통하지 않는다. 상대가 아직 그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답답함은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숙명 같은 것이다. 더 높은 층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시각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보이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을 상대도 볼 수 있다면 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에서 조언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한다. 사랑은 사랑대로 누리고 조건은 조건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찾으려 하니까 매번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때로는 상대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도 결국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간다. 조언이 닿지 않는 것이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온다.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 상대가 아직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인식에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뛰어넘어지지 않는다. 인식의 단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는 계단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서 있는 층계가 있다. 그 층계에서는 특정한 것들이 보이고 특정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한 층계 위에서 보이는 풍경을 아래 층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풍경을 보려면 스스로 한 계단을 올라와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언어로 설명해도 직접 올라오지 않은 사람에게 그 풍경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는다. 더 나아가 너무 높은 층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는 그것을 통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거나 이상한 생각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자신의 층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맥락 없이 들리기 때문이다. 2단계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드러날까? 첫 번째는 필터의 유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회가 주입한 도덕, 관습, 미디어의 환상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 사랑과 조건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프레임. 완벽한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서사. 이 필터는 너무나 오랫동안 착용해온 탓에 필터를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필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걷어낸 채 현상을 날 것 그대로 바라본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고 조건은 생존의 영역이라는 본질을 필터 없이 꿰뚫어보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다. 두 번째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낮은 단계에서는 모순에서 오는 고통을 당연한 희생이나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미화한다. 사랑하면 아픈 것이 당연하고 관계는 원래 힘든 것이라는 믿음 아래 같은 고통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비효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높은 단계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다르게 본다. 고통은 숙명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섞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과다. 원인을 인식하면 해법이 보인다. 분리하면 된다. 이 단순한 전환이 낮은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언어가 번역되는 방식의 차이다. 이것이 조언이 통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사랑은 사랑대로 누리고 조건은 조건대로 취하면 된다는 말은 높은 단계에서는 삶을 담백하게 운영하는 기술로 들린다. 하지만 낮은 단계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 양다리, 불륜, 비정한 계산, 이기적인 태도.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번역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 상대가 스스로 한 단계를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설득의 단계에서 관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층계에 서 있는지가 느껴진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효율이다. 억지로 남을 깨우치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불필요한 의미 부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식의 단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층계를 올라온 증거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평생 같은 층계에 머물기도 한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지만 대신 올라와 줄 수는 없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준비되었을 때 올라오는 것. 그것이 인식의 단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조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다.